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 결국에는 2070선 회복을 못했네요. 2069.70에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이상이나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미국 증시가 워낙에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코스피 오늘 다시 2100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었지만 그래봤자 2090선 회복 정도가 장중의 피크점이었습니다. 마감은 2070 밑이었는데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떤 분위기가 나왔는지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모두 힘없는 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내리면서 2069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나서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도 확대되면서 봉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장이었습니다. 결국 하락 전환한 채 2060선으로 물러나서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35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800억 원 넘게 매도했는데요.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해줬지만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0.3포인트만 상승한 채 531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534포인트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오후장에서는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530선까지는 간신히 유지를 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주지 않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부담을 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쪽에서만이 260억 원 정도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원 80전 내린 1104원 70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이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11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2년 5개월의 최저치인 1102원 50전까지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102원과 1105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박스권의 상단 부근인 1104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삼성전자가 96만 원대로 밀려나서 마감이 됐습니다. 철강주인 포스코가 강세를 보이면서 2% 올랐고요. 현대차 그룹주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2%, 3%대로 하락했습니다. 조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중공업도 2%대로 하락했습니다. 은행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장중에 버텨주다가 1% 약보합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보험주인 삼성생명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2%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 올랐고요. 서울반도체는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2% 상승,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각각 상승했습니다. SFA도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태웅이 1% 올랐습니다. 태웅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가장 힘이 없던 업종이 조선주였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면서 힘이 없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대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4% 하락했고요. STX조선해양이 7% 이상으로 내리면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약했던 업종은 건설주였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하락했는데요. GS건설이 2.5% 하락했습니다. 대림산업이 6%대로 하락했고요. 한라건설도 4.7% 하락하면서 건설주들이 외국인의 매도에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철강주들은 기관의 매수에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포스코도 버텨주면서 철강주가 대부분 약세장 속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 여행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해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객호조도 호재가 되면서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대로 나란히 올랐고요. 여행주인 하나투어도 3%, 레드캡투어도 3.9% 오르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들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슈퍼박테리아주 살펴보겠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의 구조가 규명되면서 관련 치료제 개발에 급물살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크리스탈이 상한가 진입했고요. 세운메디칼과 인트론바이오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크로컴도 6%대로 상승하면서 슈퍼박테리아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C소프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구단 창단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어제장 8% 급등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4% 오르면서 21만 9천 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C소프트 일단 뭐 야구단 창단한다 그랬을 때 말 많았었는데 뉴스 확정되니까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이네. 이제 20만 원 더 안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전문가는 어떻게 봤는지 얘기 들어보고요. 내일장 또 대비책 세워봐야 되겠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로 가볼게요. 장혁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수도 많고 수급도 정말 지지부진했었고 코스피오는 내릴 수밖에 없었나 봐요. 미국하고는 정말 다르게 끝났는데 오늘장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틀 연속 정강 후약 장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무래도 컸을 텐데, 역시 지금 한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 증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큰 그림을 봤을 땐 2011년 들어와서는 결국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었던 이머징 증시를 조금씩 팔고 선진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설 연휴가 지나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선진국 미국의 경기 회복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긴축이 예상되는 이머징 증시보다는 선진국 쪽의 수급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었습니다. 차익 매도에서 한 3,340억 정도가 나왔고요. 비차익에서도 1,020억 정도에서 총 4,36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흘간 한 14,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 최소한 이전까지는 이런 좀 외국인들의 조심스러운 행보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건설주와 조선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장중에 월드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주 투심이 약화되었고요. 또 건설주가 약화되면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까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들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좀 집중되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왔었던 주도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화학주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주에는 자동차주, 그리고 이번에는 또 조선주까지 해가지고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좀 틈새를 노려서 대응을 하던가 약간은 현금 확보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만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사면 안 되는 건지, 이 얘기는 좀 뒤에 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뉴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다른 지표 발표도 없고 해서 그냥 뉴욕도 그럭저럭 가겠지 했는데 계속 오르네요. 예, 일단은 그 실업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지난 실업률이 좋게 나온 거랑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역시 여러 가지 겹겹이 호재가 겹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연휴 이전에 좀 주목됐었던 이집트 사태가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오늘 월트 디즈니랑 내일 또 시스코랑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조금씩 3, 4분기로 올수록 실적이 빠지는 구조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4분기가 거의 피크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진국 지수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까지 중국이 춘절 연휴로 휴장을 했는데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설 연휴 동안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2월달 안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이 지준율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추가 긴축안에 대한 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의 시작이 중국의 급격한 긴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과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큰 국가들의 금리 정책에 좀 동향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긴축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아 국가들의 긴축 정책만으로는 어느 정도 물가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미국 국채 매입을 확대해서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를 좀 멈추도록 이렇게 유도하던가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어도 올해 봄 지나기 전까지는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긴축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돌아서려는 모습들인데, 인도 증시는 오늘도 장중에 보면은 18,00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 확인을 좀 하려는 모습인데, 야금야금 다시 한번 좀 바닥을 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 증시의 영향력이 또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인도 증시의 반등 여부도 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반등보다 중국과 인도 증시의 반등이 결국에는 특히 최근에 이뤄졌었던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는 그런 이머징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국은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금리 결정과 함께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인도와 중국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해외 쪽에서는 이머징 증시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재료를 보면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요. 아까 뭐 인플레 압력 우리 신흥국이 다 느끼고 있다. 중국, 인도 증시가 또 맞물려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하셨는데, 우리도 이래저래 물가 압력 느끼고 있어서 이번 금통에서 또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옵션 만기 금통위 이번 한 주까지는 딱히 방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흘 동안 그 14,000계약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12월 말에 배당 권리를 얻은 그 투자자랑 프로그램 거래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백어데이션 전환하거나 매도 베이시스 축소하면서 이제 청산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 아마 일까지는 이런 좀 청산하려고 하는 계절성이 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순차익 잔고가 얼마 전에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역시 금통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저물가, 저금리, 저통화 같이 3저 효과가 이제 지속이 되었었는데, 오늘 보셨겠지만 이제 환율이 1,100원을 드디어 깨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원화 강세와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계속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철강주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 수출주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었던 내수주들이나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시장 메이저 세력들도 원화 강세 쪽을 일단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으로 보고 좀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도주보다는 일단 시장이 2,100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성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좀 시장 심리도 많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금리 결정 이전까지는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이나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상한가 종목이 19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번 주 흐름들 보시면 IT 장비, 특히 아몰레드나 뭐 반도체 장비나 또 자동차 부품 업종은 나름대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지수를 비트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인도랑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과 국내 금리 결정 이전까지는 이머징 증시의 반등 이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향후에 방향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물량을 싣고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뭘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까 뭐 턴어라운드라든가 중소형주 괜찮은 거가 오히려 매수는 좀 가능하겠다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종목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 뭐 국순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제부터 뭐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조금 시장 질이 약간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빠졌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서는 뭐 오늘도 뭐 재료가 있었지만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악재들이 많았는데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인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화학 이쪽은 일단은 지금 수급이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되 최근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게 IT 쪽입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지금 그 반도체 쪽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눌림목을 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번 주 후반 정도 됐을 때 눌림목을 이용한 좀 매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워낙 강세 수혜주로 봤을 때 오늘 좋아지고 있는 철강이나 항공주들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포스코나 동국제강 정도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항공주는 아시아나항공 뭐 이 정도를 좀 향후에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T, 철강, 항공 뭐 이 정도가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내일 대비책 미리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해 전국 61개 국가 하천 총 연장 3,000km를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됐던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강 주변의 비닐하우스나 음식점, 모텔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들이 난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 협상안은 정부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기존 한미 FTA 비준안과 더불어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안은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 25%를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승용차에 대한 국내 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는 것과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5,000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 성격인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회담에는 양측이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3명씩이 참석해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군 당국이 국방개혁 및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의 하나로 해병대 병력을 1,200에서 2,000여 명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병력 증강 계획에 따라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정원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거리 500km의 국산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을 서해상에 연내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양부는 단기에 지어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일부터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2%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건설하려 하는 개인이나 업체입니다. 금리는 현행 자금별 연 3에서 6%를 2%로 일괄 인하했습니다. 대출 가능액 또한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특별자금 지원으로 6개월에서 1년에 입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네, 이상 2월 8일이네요.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글쎄요, 국내 증시는 이집트 사태 우려 때문에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이 조금 편승하는 듯 하다가 결국 조금은 꺾이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뒷짐지며 지켜봤던 중국장이 내일부터 드디어 함께 열리게 됩니다. 내일 중국장 스타트 시점이 몇 포인트일까 궁금하네요. 내일은 중국 증시도 함께 챙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